오늘 효소 이제 마지막 시간 할 겁니다.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2시간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기출 문제 풀어줄 시간이 없네. 그래서 다른 반 아직 진도 못 나간 반이 있어서 여러분 반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대신 그거 하면 돼. 우리 올해 나왔던 생명과학 기출 문제 중에 우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푸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던 것 중에 이거는 애들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세포막 그림이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 얘는 그림으로 보니까 제가 가르쳐 준 게 통로 단백질밖에 없으니까 통로 단백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 얘도 무슨 단백질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친구가 질문해서 선생님이 이거 막단백질이라고 부르면 돼? 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막단백질이야.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막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문제를 풀고 다시 찾아왔어. 선생님 이렇게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단백질이라고 적혀 있어서 자기는 틀렸다고 했대. 왜냐면 통로 단백질로 배웠으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포막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뭐라 하냐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세포막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얘도 뭐냐고 물으면 세포막 단백질, 막단백질이라 불러도 돼. 얘도 막단백질이라 불러도 되고 얘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진 애들 다 막단백질이에요. 쟤도. 그럼 이 중에 통로의 역할을 하면 걔를 뭐라 불러도 된다는 소리냐면 통로 단백질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소리.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잘. 막에 있는 모든 단백질, 통로 단백질도 막 단백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애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게 통과하는 게 확실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통로 단백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통로 단백질도 막 단백질의 일종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실까봐 이런 얘기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 파트에서 또 제가 시험 문제에서 결국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생명체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라고 하려면 최소한 무슨 구조여야 해요? 세포 구조여야 해. 그래서 세포 구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학습했던 겁니다.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리보솜 등이 있었고 식물세포는 에코, 세포벽, 엽록체 같은 게 추가로 있었죠. 그래서 세포의 구조 당연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세포라고 하려면 또는 생명체라고 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반드시 효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랑 같이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세포, 생명체라고 하려면 뭘 조절해야 하냐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환경에 맞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있죠. 세포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절할 때 물질이 필요 없으면 나가고 필요한 건 들어오고 하면서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성 조절할 때 두 가지 우리 물질 이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어요. 확산이랑 삼축 꼭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유전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찰했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려면 유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건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했었죠. 이거에 대한 얘기가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도 당연히 세포 문제, 물질 대사 문제, 효소 문제, 세포막 문제, 물질 이제 삼투 확산 문제, 유전 현상, 생명 중심 원리, 전사 번역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결국 우리가 왜 했냐라고 한다면 생명체가 뭔지 알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오늘은 녹화하니까 했던 거라도 조금
계속 들어주세요. 영상이 녹화 안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요거 같이 복습해 보면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분해하는 반응이야, 합성하는 반응이야? 분해하는 반응이야. 선생님이 주로 녹말이랑 포도당으로 설명하는데 같이 들어주십시오. 녹말이 에너지가 큽니까? 포도당이 에너지가 큽니까? 녹말이 포도당 여러 개가 합쳐진 거니까 에너지가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분해하는 반응이다, 물질 대사다라는 건 여러분이 뭘로 판단해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뭐보다 커? 생성물보다 커. 반응물이 좀 더 에너지가 많으니까 쪼개지니까 더 작은 분자가 돼서 에너지가 적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크기가 큰 분자를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고 얘는 분해 반응이니까 큰 분자 물질이 쪼개지면 작은 분자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큰 분자인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되는 걸 우리가 분해하는 물질 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어 모르셔도 돼요. 아직. 대표적으로 분해하는 물질 대사 세포 소하다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합성되는 반응이야, 분해되는 반응이야? 합성되는 반응이야. 근거는 반응물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적다. 잘 하네요. 마찬가지로 얘는 저분자 물질이 합쳐져서 고분자 물질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으로 광합성 단백질 합성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전부 세포 호흡이 아니라 전부 다 물질 대사기 때문에 뭐가 사용돼? 효소가 사용된다라는 말이 안 적혀 있어도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조금 자세히 했고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요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라 그랬죠. 제가 1번이라고 표시할게요. 여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는 뭐예요? 2번 에너지는 반응물이 원래 이만큼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요 정도 에너지가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만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요런 표시 3번 같은 게 있으면 얘는 활성화 에너지랑 반응물 에너지 합친 그 정도 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만약에 요런 그래프가 있다. 여기에 반응물 에너지고 요게 생성물 에너지예요. 얘는 합성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합성하는 반응이야. 그럼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이야.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뭔데? 1번이 될 겁니다.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줘야 돼? 1번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얘가 활성화 에너지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분석해낼 수 있으면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을 겁니다. 녹화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 PPT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넣어놨었습니다. 보면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요게 분해하는 반응, 요게 합성하는 반응일 때 차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주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교과서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탈레이스 얘기를 했나요? 네. 그러면 저희들도 진도는 거의 끝났네요. 한번 보자. 왜냐하면 카탈레이스 파트를 쌤이 녹화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효소는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 얘는 생체 촉매. 생체 촉매라는 건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전에 촉매라고 하면 반응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빠르게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촉매는 뭔데?
반응에 소비되거나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반응 속도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촉매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반응 속도를 높여. 그러면 어떻게 높이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효소는 반응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촉매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해 불가능해?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카탈레이스로 이야기를 했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얘 주성분은 뭐예요? 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그래서 뭐랑 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열이랑 스몰 p, 라지 h 산성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1학년 수준에서는 pH를 산성도라고 하셔도 됩니다. 산성도라는 건 크게 염기랑 산성을 말하는데 염기성은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락스 설명했던 것 같고 산성은 염산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염기성은 pH가 한 7을 초과하면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표현해요. 산성은 pH가 7 미만인 경우 염기라고 합니다. 그럼 pH 7은 뭘까? 요거 중성이라 그래요. 요거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중학교 내용이니까 기록해 두시고 아시면 됩니다. 대신 꼭 알아야 될 건 어떤 요소는 염기에서 활성을 더 잘 가지는 것도 있어. 반드시 염기에서 활성을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는 산성에서 더 잘 작용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염기랑 산성은 그 효소가 잘 작용하는 것보다 더 pH가 높거나 pH가 낮거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하는 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요거 기록해 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소는 특정 물질이랑만 반응해. 그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반도 사실상 효소 수업을 거의 다 했었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효소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잘 하는구만. 그러면 과산화수소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니까. 우리 요거를 뭐라 그래요? 수소라고 그래. 요거 뭐라 그럴까? 물인데 물을 수소 기준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어. 물을 보니까 수소에다 뭐 붙인 거야? 산소 붙인 거야. 그래서 얘를 산화수소라고 부를 수도 있어. 산소가 붙은 수소.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만 한 번쯤 이런 걸 들어봤나 싶을 겁니다. 그러면 얘 뭐라고 할까? 얘는 산화수소에 산소가 하나 더 붙었어. 과하게 산소가 붙었어. 그래서 얘를 과산화수소라고 해요. 물질 이름 붙이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얘를 보면 얘는 물에다가 산소를 억지로 붙인 형태야. 무슨 소리냐면 우리 세상에 있는 산소랑 수소가 대부분 물로 존재하거든요. 왜 얘로 존재하겠어? 얘가 에너지적으로 안정적이야. 얘로 있는 게 우리 지구상에서는 유리해요. 근데 얘는 안정적인 물질에다 뭘 갖다 붙인 거야? 산소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이거 선생님 표현해줬니? 제가 물이라는 안정적인 녀석이라고 하면 이 산소를 억지로 갖다 붙인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나한테 500도짜리 쇠구슬을 준 거랑 비슷해. 그러면 어떻다 그랬어? 뜨거우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뜨거 하다가 건조기 자리면 니 해라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주변에 뭐가 있으면 주변에 다른 녀석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거 주고 자기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균 같은 또는 세포 같은 그런 게 있으면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얘 어떻게 할까? 자기가 가진 산소 너무 불안정하고 뜨겁고 막 에너지가 크니까 얘한테 주고 도망가 물로 변하고.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다다다다닥 여기 되면 어떻게 되겠어? 산소 하다가 얘 어떻게 돼? 팡 하고 터져버려.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 과산화수소 상처에다 왜 뿌릴까?
소독하려고 뿌리죠. 어떻게 소독이 됩니까? 라고 하면 세균 같은 거한테 얘가 산소 강제로 주고 자기는 물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뿌리면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납니다. 그 거품 산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을 파괴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도 죽을까? 우리 세포도 같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쳤을 때 소독 맨날 하면 안 아물어. 아물지가 않습니다. 계속 상처 또 상처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초기에만 조금 하고 나중에는 회복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했죠. 들은 친구만 들었겠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라는 게 결국 뭘로 분해가 되냐면 물이랑 산소로, 얘는 물일 때가 훨씬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 이렇게 변하려고 해. 근데 생각해보면 얘를 만들려면 뭐랑 뭐만 있으면 돼? 마찬가지야. 물이랑 산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물이 있고 산소가 있으면 얘는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물이랑 산소. 모든 산소를 흡수하고 물을 사용하는 생명체는 얘가 다 만들어져. 근데 얘가 있으면 무슨 일 생긴다고요? 세포 터져. 그러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없애려고 노력해.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는 전부 다 얘를 분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반응을 빠르게 일으켜서 물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 없애려고 해주는 효소 이름이 카탈레이스예요. 크게 적으면 과산화 수소 분해 효소라고 이름 붙여주면 돼. 진짜 이렇게 불러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입니다. 얘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산소랑 물이 있으면 반드시 얘가 생겨. 근데 얘가 있으면 세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고 싶어서 우리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다른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세균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소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 이거 개수비만 맞추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 제가 녹화는 안 하겠지만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여기에 간 조각 넣어서 하는 실험 있죠? 네. 거기서 산소가 발생해. 다시 거기에 과산화수소에다가 간을 넣어줘. 이 간에는 뭐가 있을까? 얘가 있어. 카탈레이스가 있어.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거기 있는 기포가 산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 시간이 지나면 뭘로 변해 있을까? 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있는 거 실험 기억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줄도 쳤을 것이고 기질 특이성 여기 줄 안 쳤니 혹시? 줄 치자. 효소는 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반응물이랑 결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효소는 그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작용한다. 이게 기질 특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질 특이성은 특정 물질하고만 특정 효소가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기질에 대해서는 적어줬어요. 지난 시간에. 네. 기질이라는 건 효소랑 친화력을 가지는 효소랑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줄 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표현이 기질 특이성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밑에 그림 한번 보자.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할 때 다른 반들도 다 제가 녹말로 설명해서 여러분 반에도 녹말로 하겠습니다. 얘가 녹말이라고 하자. 반응물이. 그리고 분해된 얘가 포도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효소 이름 뭘까? 맞아요. 녹말 분해 요소인 아밀레이스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때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어. 만약에 얘가 단백질이 왔다라고 하면 왜 분해 못해요? 모양이 달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서라고 설명해 주시면 잘 하는 겁니다. 이때 얘를 부르는 이름, 얘가 아밀레이스라고 제가 딱 얘기해 줬을 때 얘를 부르는 이름, 얘를 녹말이라고 해도 안 틀리죠. 그죠? 아밀레이스는 녹말 분해 요소니까 아밀레이스가 반응하는 반응물은 녹말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고, 또 이 녹말을 제가 반응물이라고 불러도 맞는 말 맞죠? 그죠? 이 반응에서 반응물은 녹말이에요.
또 이 녹말을 제가 기질이라고 불러도 맞는 말이죠. 그죠? 여 반응에서 이 반응에서 제가 이 세 가지로 다 얘를 불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방식 연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얘는 포도당이라고 불러도 되고 생성물이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된다. 그 다음 혹시 요거 이름 불러줬을까요? 얘 이름을 혹시 특정해줬나? 오케이. 우리 어쨌든 효소가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려면, 제가 아밀레이스랑 녹말로 지칭하지만 모든 효소랑 모든 기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반응을 도와주려고 하면 얘네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탁 달라붙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거든요. 되게 짧아. 한 100만 분의 0. 몇 초 막 이래. 잠깐 달라붙었다가 반응만 도와주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과학자들은 얘네가 탁 달라붙은 이 순간을 표현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랑 기질이 순간적으로 붙었다, 복합체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이 순간을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됐다 라고 해. 효소랑 기질이 입체적으로 구조가 맞게 만난 상태, 요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요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씁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뭡니까? 라고 하면 효소랑 기질이 만난 그 순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까지 학습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수업의 마지막이네. 여기 뒷페이지 넘겨서 여기 줄 한번 더 봅시다. 효소는 영양소의 소화, 혈액의 응고, 몸의 구성, 성분 합성, 해독작용 등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효소가 고장나면 뭐가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렵고 쟤도 어렵고 쟤도 어렵고. 그래서 효소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겁니다. 밑에 미리 우리가 학습했던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고요. 온도에 따라서 성질이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간으로 실험하는 걸 봤지만, 여러분이 뭐 순대집 가가지고 익힌 간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면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분해될 수는 있으나 과산화수소가 촉매 기능을 거의 대부분 잃어서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효소가 단백질이고 열을 받으면 변하니까. 이제 반응 속도 얘기할게요. 다른 말은 이거 펴놓고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됩니다. 효소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소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 과정, 그걸 조금 볼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밀레이스라는 게 있다. 요거 잘 들어보세요. 이 아밀레이스는 1초에 녹말을 10개를 분해해. 근데 여기 아밀레이스 있는 데다 200개의 녹말을 줬어. 몇 초 만에 분해될까? 1초에 녹말 10개 분해하는 아밀레이스가 있다. 근데 200개 녹말을 얘한테 주면 몇 초 걸려? 20초 걸려. 요걸 못하면 이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사칙현상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는 학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은 그건 난 모르겠다. 수학쌤한테 배워오시고. 일단 이거 그러면 얘의 반응 속도는 200개 녹말을 분해하는데 몇 초 걸린가요? 20초 걸리는 속도예요. 그죠? 그럼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보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될까? 그래. 지금 아밀레이스 한 개 넣어줘가지고 20초 걸렸죠. 이 시간을,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이 시간을 줄인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줄이면 돼? 아밀레이스 2개 넣어볼까? 그러면 몇 초 걸려? 1초에 10개씩 분해하는 걸 2개 넣으니까 1초에 몇 개씩 분해돼? 20개씩 분해되니까 10초가 되죠. 지금 반응 속도 어때? 빨라졌죠. 반응 속도 어떻게 하면 빨라져?
반응 속도 높이는 방법. 효소의 양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효소는 너무 크기가 작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농도를 높여주면, 효소의 양을 늘려주면 당연히 효소 한 개당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요거 이해돼요? 두 번째, 요 그림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라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 효소는 뭐에 예민하다 그랬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효소는 몇 도 정도에서 제일 잘 움직일까? 36.5쯤에서 잘 움직여. 근데 40도쯤 되니까 여기가 성능이 1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떨어져? 대충 한 80이라고 할까? 마찬가지로 한 온도가 30도 정도 떨어지면 성능이 80으로 줄어들어. 이렇게 효소들은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질까? 내가 내 몸에 쓰이는 아밀레이스를 차가운 얼음에 올려놓고 녹말 분해시키는 거, 내 입에 놓고 녹말 분해시키는 거, 어느 게 빠르겠어? 당연히 입에 넣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무슨 소리냐면 40도가 되면 아까 80% 성능밖에 못 낸다 그랬잖아. 아밀레이스가 1초에 8개씩밖에 분해 못하는 거.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온도를 최적으로 맞춰주면 더 빨라질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pH와 효소의 반응 속도라는 게 있고, 우리 아밀레이스를 보면 어디에서 제일 활발해? pH 7 정도에서 되게 잘 활성을 가집니다. 근데 1만 떨어져도 pH 6 봐봐. 어떻게 돼? 성능이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pH 8 되니까 성능이 거의 반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올리는 세 번째 방법, 뭐 해주면 돼? 최적 pH를 맞춰줍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세포가 36.5도에서 모든 효소가 36.5도가 최적 온도냐 하면 아니야. 효소마다 다르다. 어떤 효소는 20도에서 더 잘 반응할 수도 있어.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최적 pH라는 게 내 몸 게 아니라 내 몸에서도 위에서는 pH 2가 더 잘 작용할 수도 있어. 저는 아밀레이스를 예로 드니까 pH 7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등성에 가까운 pH. 근데 펩신이라는 어떤 요소는 어디서 작용해? pH 2에서 작용해. 얘는 위에 염산 분비될 때 잘 작용해. 그래서 위에 있던 애가 소장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배우겠지만 펩신이라는 애는 단백질 분해해. 적을 필요 없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단백질 분해하던 게 소장으로 내려와서 계속 분해하면 무슨 일이 생겨? 소장이 분해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소장이 분해 안 돼? 얘는 pH 2에서 겁나 작용을 잘하는데 소장은 pH가 한 6 정도 돼. 그러면 얘가 pH 6인데 왔으니까 활성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소장 분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게 빠르게 하는 것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알고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어. 반응 속도를 느리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몸은 이걸 가지고 조절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 속도 어떻게 하면 빨라지고 어떻게 하면 느려지고까지 간단히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다 했고 여기는 지울까?